유튜브에서 검색어 매거진 미디어 융합 학회 또는 방송 비평 학회를 쳐서 들어오시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기획 세션 1의 주제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언론 보도와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예,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언론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언론의 독립성이 최우선일 텐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개인도 미디어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 인플루언서들의 활약 또한 두드러진 이즈음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다른 견해의 정보들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의 과잉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연구 발표로 첫 번째 발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한국 언론의 성찰적 분석이란 내용으로 순천향대 박상배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시청하시는 회원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십시오. 네, 소개받은 그 순천향대학의 박상배입니다. 오늘 그 주제 저한테 주어진 그 발제의 주제로는 그 팬데믹 시대 한국 언론의 성찰적 분석 이런 주제의 말씀인데 사실 오늘 이 그 주제의 어떤 방점은 여러분들도 익히 짐작하시겠지만 언론의 성찰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한 20여 개월이 지금 뭐 한 2년여 가까이 지나오는 동안에 좀 어떻게 좀 만시지탄이 있지 않나,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 한편으로 보면은 델타 바이러스가 또 오네, 델타 바이러스 플러스가 오네, 한참 그런 어떤 그 새로운 또 신종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공포감을 주고 있고, 또 11월까지 집단 방역을 위해서 정부도 그렇게 발표를 해놓고 백신 접종을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언론이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전까지 해왔던 언론의 행태, 그러니까 태도의 어떤 분석이 좀 성찰적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해서 치적절하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큰 주제로 첫 번째 잡은 거는 이제 이 시기에 사례컴을 말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를 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유발된 코로나로 인해서 유발된 그 공포가 이제 수십 개월 이제 지속되면서 그 위기 상황이 이제 계속되는데, 감염에 대한 그 불안감 속에서 이제 원인이 무엇이냐, 좀 상황 파악이도 어려운 이런 사회에서 치유나 전망도 이제 불확실하고, 이런 궁금증 속에서 이제 불안감은 더 키워왔죠. 그런 가운데도 이제 문제는 이런 사회적 불안감과 이제 이 감염에 대한 공포감 속에서도 국민이 이제 공적인 측면의 어떤 공공의 어떤 영역보다는 사적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 질병에 대한 정보가 더 정확하고 안정감을 준다라는 게 이제 사적 커뮤니티에 매달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참 아이러니이자 참 불행한 것이 아닌가. 오늘 큰 테마는 그렇게 한번 좀 던져봤습니다. 그래 기업들이 이제 당연히 자사의 어떤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안전이나 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이제 수시로 전달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비대면 근무하는 환경 속에서도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다독여주고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또 형성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이제 사내컴이 상당히 큰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이 민간 정액에 맡겨둘 것이냐? 이 산해컴이 이 시기에 이제 뜨고 있고 그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평하게 해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원인이 이제 바로 이제 신뢰가 아닌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은 이제 본연의 역할을 다 해줬나? 또한 그 이 비평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쯤에서 한 번쯤은 그 이 각성을 한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 단일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이제 뒤흔드는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데 그 세계적인 사건 속에서 이제 국민들은 믿고 따를 만한 소스가 없다. 이런 어떤 절실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공포나 무지가 그래서 또 이제 국민들이 이에 대한 그 정보를 좀 원하고 있으나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이제 정보에 대한 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땅한 그 제공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그 진위를 파악하는 데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정보를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우리 저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우리의 어떤 그 눈을 가리고 또는 귀를 가리는 어떤 가짜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개를 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그런 어떤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는데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은 이게 명백한 이제 과학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제 그 이 발생 초기에는 그 확산이나 이런 이르기까지 그 백신의 문제를 이 다뤄야만 하는 그 언론이 그 지속적으로 공포를 이제 확산시키면서 여론을 그 도모하려고 했다는 그 지적이 팽배합니다. 그 백신 접종 이후 과정에서 이제 여러 일들이 이제 벌어질 텐데 이것을 뭐 숨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절대적인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이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좀 확인 좀 해주고 좀 과학적 근거에서 이제 이 과학적 언어로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독자나 그 시청자들이 이제 감정적인 반응에 더 민감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좀 돕는 기사가 좀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증은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과 함께 이제 잘못된 정보가 이제 전염병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퍼졌는데 그 인포데믹의 어떤 현상을 극명히 이번에 보여줬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포데믹은 이제 잘못된 정보가 그 유행병처럼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번지는 그런 현상을 가리키는데 그 인포데믹의 어떤 그 이제 감염병 특히 이제 그 팬데믹과 뭐 그 우리가 보면 이제 실과 바늘처럼 이렇게 동반자가 됐다시피 이렇게 그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가 이게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가까이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실과 진실이 혼용된 그런 정보를 우리가 취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거짓 정보로 이제 대중을 이제 호도하는 결과를 야기했는데 이른바 이제 가짜 뉴스라에 대한 그 경계심이 이제 잔뜩 배어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 지구촌 전체가 이제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 감염증으로 인해서 이 극에 달했을 때 이 유엔 사무총장 주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그 인포데믹이 우리의 이제 적이라고 할 정도로 지적을 하셨고 또 이제 이러한 또 인류의 공동의 적임은 이제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어떤 심각한 위험도 이제 실제 하고 있다는 그 뜻이겠습니다. 실제 그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면 뭐 여러분도 그 대충 한두 저기만 던져도 이제 아실 수 있는 그 고추대 논란 아시겠죠? 고추대 논란이 이제
그 다려 먹으면 뭐 코로나 던져도 이제 아실 수 있는 뭐 그 고추대 논란 아시겠죠? 그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한의사의 어떤 입을 통해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그 잘못된 정보로 이제 국민을 이제 기만한다는 어떤 한약계의 내부로부터의 성투가 적지 않았는데 이 고추대가 이제 그 정식 한약재가 아닐 뿐더러 이제 본초 강문에서 이제 그 대한의학회나 이런 쪽에서도 수업되지 않는 그야말로 뭐 정식으로는 이제 듣보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분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 사회적 반응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본인도 듣보잡이라고 신분에서 전문가라고 얘기할 전문 의료인이라는 그런 신분에서 의료적인 어떤 고집을 꺾지 않고 본인도 대마잡이라고 그로 인해서 이제 듣보잡이라고 얘기할 전문가라고 2, 3일만 뭐 고추대를 다리는 거 먹으면 코로나가 연결됐을까 본인들까지 하루 뭐 2, 3일 폐쇄를 고추대를 다리는 뭐 14만 정도의 유저들이 이제 접촉 그런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런 인구 관계가 전혀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지고 조금 사회가 일어난 점이 배터리는 가짜뉴스가 밝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밝히지 않은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다는 기성 언론조차도 이제 비타민 C가 C나 뭐 홍삼 등 면역력이 좀 높다 이런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다는 기성 언론할 수 있는 비타민 C가 높다는 기성 언론 있었고 감염 효과에 이제 녹차도 포함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말고도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이 어려움이 높다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정보 전염병이 이제 감염 효과나 이런 말고도 신뢰할 수 있는 이제 구강 전문가들 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죽이는 소라기나 이런 모두들 소금물로 이제 야간 참여나 양신이나 낳는다 해서 예배 온 신도들을 이번에 푸는 야간 검사를 드리는 야간 접하는 경우는 코로나는 더 약했지 않나 예배 온 신도들을 언론은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해 가지고 사건 사고를 예배로 인해서 죽음이 매일 실시간으로 언론들의 백신 언론은 이제 정부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서 인과관계가 전혀 밝히지 않는 죽음이라는 것을 매번 애써 해명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돼 왔던 게 최근의 어떤 보도 행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과 이제 사망과의 어떤 인과관계에 확인된 사례는 국내에서 아직도 이제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은 국가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이 그 접종이 아직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이제 밝혀진 사실은 전혀 지금 없습니다. 실제로 그 백신 접종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그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나오지 않는 채 이제 보도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이 코로나 접종 때는 이제 이런 식의 보도가 되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어떤 성찰의 목소리가 이제 높은 게 이제 언론 있으나 이제 언론이 뭐 제보로 뭐 주겠습니까만 저 접종 후 사망 과잉 보도가 이제 명백한 지면 전파나 이제 낭비라고 이제 단언하는 그런 지적들도 많습니다. 이 특별한 사례가 아닌 이상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나 관련 통계에 따라서 이제 좀 제시하는 게 이제 무방한데 잠시 후에 이제 해외의 보도 사례도 제가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무슨 보탬이 되겠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바람직하게는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있고요. 물론 일반 시민의 어떤 위험 인식은 이제 제로 위험을 원합니다. 전혀 뭐 우리가 무균질의 어떤 그런 걸 원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 우리가 한번 뒤집어봐도 소규 파동 때도 뭐 과도한 위험 인식을 보면 시민들이 이제 현실을 존재하는 것도 맞지만 이제 언론이 이에 대해서 편승해가지고 그런 위기 인식을 위기 인식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본 것은 매우 위험한 어떤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언론이나 언론 학자라면 외래 이제 접종 후에 사망이 실질적인 위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좀 알리고
그 이 초점에 맞추는 것이 좀 올바른 보도 자세가 아닌가 이런 이 지적도 있습니다. 그 어느 뭐 중앙일간 유력지는 뭐 백신을 맞은 그 의사의 어떤 소감까지도 이제 중계 방송하듯이 덜덜 떨려서 뭐 저 병동 전체가 뭐 불바다가 됐다는 동, 아니면 뭐 백신 접종한 그 의료진이 이제 이상 반응을 그 다루면서도 뭐 두들겨 맞은 것처럼 뭔가 아픈데 좀처럼 뭐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든가, 뭐 이렇게 의료진까지도 맞은 소감에 대해서 과연 접종을 그 앞두고 있는 예약한 사람들이 그 편안한 마음에서 맞겠냐, 이런 어떤 그 우려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 이틀 산악을 아프다 말았다 뭐 이런 보도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저기들이 상당히 두려움과 공포를 그 자아내는 그런 보도들이 이제 주종을 이뤘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가짜 뉴스가 발생하는 그 원인은 이제 크게 한 두 가지로 이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그 특정 집단이 이제 정파를 그 옹호하거나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갈등을 좀 조장하기 위한 어떤 유형으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주목을 받고 싶고자 하는 뭐 저 개인의 심리나 그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상술, 뭐 돈벌이 차원에서의 어떤 영리적 목적이 또 유형으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그 가짜 뉴스가 그 카톡과 이제 밴드나 이제 그 폐쇄형 그 SNS나 이제 이를 통해서 이 그 보고 싶은 것만 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유저들이나 이 이제 그 소비자들, 그 뉴스 소비자들에게 이제 먹히고, 또 확증 편향이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제 트위터 같은 공개된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중성을 좀 확보하게 되죠. 이런 유사한 그 언론을 이제 둔갑하는 그 과정에서 그 기성 언론도 이렇게 거기에 또 이 부안해동하는, 우리가 요즘에 봐도 뭐 대부분 보면은 뭐 그 SNS에서 아니면 그런 쪽에서 거의 따다가 갖다 붙일 정도로 뭐 반론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그 소스원들을 다양하게 갖지는 못하고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요즘에 어떤 풍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외신의 어떤 방역 평가하는 경향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작년 3월 당시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 관련 그 언론 보도의 그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뭐 응답자의 한 48%가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 그 또 응답자의 한 49% 정도가 이제 뭐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뭐 당시에 이제 조국 사태와 같은 정치적 이슈도 아닌 그 감염병 이슈가 이제 보도를 놓고도 이제 절반 가까이 이렇게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게, 그 미디어 이용자 대다수가 이제 언론이 이제 코로나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파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나, 또는 이제 그 보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은 언론의 어떤 그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 이 정보를 접하는 게 이제 출처를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취득하고 있다라는 비율도 또한 77%나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부 국내 언론의 그 코로나 어떤 국면에서 이제 정부 대응을 그 폄훼하거나 이제 회방하는 그런 것 같이 비치는 어떤 사례도 좀 종종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일부 미디어 이용자들이 국내 언론 보도에서 이제 오히려 바이러스 취급을 하는 그런 어떤 이 심각한 반응까지도 나타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는 이제 서방 언론들은 이제 이 베이징의 어떤 이 승리 선언을 맞설 그 사례로다, 그 반대의 어떤 예로다 이제 한국의 어떤 소식을 정했는데, 이제 통제사회에서의 어떤 폐쇄적 형태의 코로나 방역과 그 개방적인 사회에서의 어떤 이 코로나 방역에서 한국이 이제 그러한 모범 수범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칭찬까지 이제 해외 언론은 또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저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띄워놓은 저기에서 보면은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가디언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17조까지 썼는데 한국처럼 안 된 영국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따져묻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그 뉴욕 타임 같은 데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방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블록화된 어떤 이런 어떤 그 이 방역 대책이 이렇게 잘 순조롭게 잘 대표적으로 잘 성공적 사례를 찾아보기 드물다라고 이제 그 외신들은 또 한국 언론 한국의 어떤 그 방역 대책에 대한 그걸 호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언론은 또 전혀 그 냉담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 해외 각국의 어떤 질병 방역 보도 이 경향을 보면 이제 그 몇 개의 나라를 그 나열해 봤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유독 그 백신 기피 풍조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좋지 못한 그 백신 보도로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일본에서도 많이 그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신 기피 풍조가 이제 일조했다는 게 이제 언론의 어떤 탓이고 또 이제 백신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들이 이제 바로잡을 수 있는 것 또한 이제 언론이라는 또 그 기대감도 또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류 언론들은 이제 백신 접종 후에 그 사망으로 이제 저 제목을 다루면서 인과관계의 어떤 불투명성이나 이런 것 부분들을 그 분명히 이제 뭐 바로 이제 보도를 해주고 할 정도로 이제 좀 보도의 태도를 좀 전향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중국 같은 경우를 봐도 이제 중국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통제사에서의 그 체제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당이나 이런 관보나 다름없죠. 그래서 신문 방송에 이제 당연히 그 뭐 노선에 따르고 정부 대책을 이제 선전하는 역할에 이제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이고 또 이제 또 이제 그 영국 같은 데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자국의 어떤 그 과학적 힘에 의료 과학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그 개발됐다라는 어떤 자부심과 그 자긍심에서 이제 그 뭐 거의 이 국수주의적인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안정성을 증명했다 뭐 했다 하면서 이제 상당히 그 언론들이 상당히 호평을 해왔습니다.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언론의 어떤 누구죠? 저 총리까지도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우수성을 그 전국의 자랑으로 할 정도로 이제 그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언론과 이 방역 대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위로해주면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건 제가 봐도 이제 독일의 경우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재탕 삼탕 하지 않고 이제 속보 경쟁조차도 없이 시간대별로 이제 주요 사안을 이제 업데이트해 주는 정도로다 그런 어떤 그 차분한 모습을 보였고 이제 불란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이 호들갑스러운 그 유명한 그 불란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분하게 그 백신 접종을 해두고 2달 만에 이제 뭐 그 백신 접종률이 41% 한 56% 끌어올렸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외신들을 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아시아권 자체가 이제 상당히 뭐 그런 문화권 영향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폐쇄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여러 좀 그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 이 유럽사의 어떤 그 지정학적인 그 이웃 간의 어떤 이 방역 대책의 어떤 협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분하게 잘 대응을 했다 이런 어떤 평가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서서 좀 두서는 다소 없지만 쭉 살펴봤는데 그 백신 접종에서 언론이 이제 문제가 이제 제기하는 문제 해결을 좀 하라라는 어떤 요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그 국민적 신뢰도 조사 결과 이제 영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영국 사람들이 이제 자국의 어떤 보건당국이 이제 효율적인 백신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데에 대한 그 신뢰도가 뭐 87%까지 올라가고 또 뭐 현재 코로나 그 백신 2차 접종까지도 마친 그 영국 성인들이 한 80%까지 육박한다는 어떤 이제 소식들이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또 외신을 좀 통해서 좀 들었지만 그 이스라엘도 한 83% 정도가 이제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집단 방역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뭐 요 근래 와가지고 한 며칠 사이에 또 상황은 조금 더 이제 바뀌기는 했지만 그렇고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가장
이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낮게 보였습니다. 그 전 세계 한 15개 국가에서 이제 이번 설문조사에 그렇게 참여해가지고 이제 살펴봤는데, 그 영국은 역시 한 그 10명 중에서 한 9명 정도가 코로나 백신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있었고, 한국에 대한 이제 신뢰 수준은 한 42% 정도. 그 뭐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 앞에서 적시한 대로다 그 각국의 어떤 질병이나 방역 보도의 경향에서 보면은 자국의 어떤 보건의 그 방역 신뢰도와 거의 일치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눈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시점에서 언론의 이제 최우선 과제는 뭘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이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도와서 백신 공포를 이제 해소할 수 있고, 이런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이제 가장 큰 뉴스였던 시대의 어떤 덕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군 기왕 이제 9월까지 전 국민의 어떤 70% 그리고 1차 접종을 시행하고 이제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완전히 이제 형성할 수 있는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제 백신 공포의 어떤 접종률이 이제 떨어질 경우에는 뭐 백신 공포가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성되거나 또 이렇게 되면 접종률이 또 떨어질 우려가 있고, 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그 백신 접종률에 대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의 그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숨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대한 그 객관적인 정보를 이제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좀 확인하고 좀 과학적인 근거에서 좀 함께 전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그 요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질병 재난 보도의 어떤 그 감정을 보도에서 이제 감정을 앞세울 게 아니라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사의 어떤 객관화, 또 이제 그런 과학의 이제 언어로 이제 올바로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이제 전달하기 위한 기자들의 어떤 전문성을 높여야 하고, 또한 이제 그 관련 그 보도 생산의 시간을 좀 더 할애하더라도 좀 그 속보 경쟁을 지향하고 이런 충실한 기사 작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스스로의 어떤 부분을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언론학자 이제 필립스도 이제 그 기자들이 이제 자신들이 거짓을 유통하고 있고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이렇게 경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이제 기성 언론을 불신해도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언론을 또 믿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인식들을 또 우리가 되새겨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늘 담아둬야 될 얘기들이 아니냐. 언론 종사자들이나 우리 학자로서의 어떤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늘 우리가 이제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아나가는데 이제 의의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델타 바이러스다 뭐 델타 프로스다 뭐 이렇게 좀 오는데, 이 영국의 이 바이러스 전문가인 네이전 울프라는 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파도처럼 끝없이 이제 밀려드는 새로운 감염병이나 이제 대유행병에 이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화되다시피 방역이나 어떤 질병에 대한 우리 어떤 대책이나 대비는 늘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권고를 이런 저기를 귀담아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관점에서 또 거꾸로 보면은 이걸 적절하게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위험 판단 능력을 좀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론도 이제 단편적인 사실 보도를 넘어서 맥락을 짚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분석을 제시하고 이제 그러한 단계로 이제 접어들어야 되겠다라는 지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사건 사고 보도에 대한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이제 재난이나 이제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권에 있는 감염 보도에서 어떻게 이제 달라져야 하는지 이제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건강 에디터로 근무하고 있는 헬무스라는 분은 이 코로나19의 감염이 이제 오보 확산 없이 이제 보도하기란, 그래서 13가지 어떤 팁을 줬는데, 이게 한번 눈여겨볼 만한 얘기들이 전문가를 가장해 가지고 자신을 팔려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주의 당부 항목이고, 두 번째로 허위 사실을 즉각 이제 바로 잡아라라는 얘기고, 또
그 안 되는 주장까지도 이제 우리가 지면할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건 잘못된 그 균형이다. 이를 피해야 한다라는 뭐 얘기 등 뭐 해가지고 언론인들이 이제 그 이 주의할 점을 쭉 한 13가지 팁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숨가쁘게 이렇게 그 코로나의 어떤 그 시대를 이제 달려오고 있는데 이런 위기를 그 다루면서 기자들은 이제 서로 이제 지지하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자라는 그 제안도 좀 해볼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세계적인 어떤 그 이 기자들과의 어떤 국제 협력 관계라든가 그 네트워크 같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구축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두서없이 이제 쭉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 이 부분에는 그 좀 궁금증이나 지적거리가 있으면 그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뒤집어 보는 거로 이렇게 하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팬데믹 시대에 이제 코로나 19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다양한 행태를 성찰적으로 교수님께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국내 보도뿐만 아니라 외국의 보도 행태까지도 분석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보도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기획 세션 이제 1회 두 번째 이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차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많은 매체 그리고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받고 있죠. 자, 이번 두 번째 발표는 라이프 스타일 의학과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란 주제로 방송 비평학회 류승원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라이프 스타일 의학과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 발제를 맡은 방송 비평학회 이사 류승원입니다. 저도 이제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런 구두 원고를 따로 준비하진 않는데 네. 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다고 하니까 구두 원고를 좀 준비했습니다. 중간중간 페이지를 넘기는 모습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 학술대회도 유튜브로 생중계되듯이 인간의 삶 전반이 인터넷이라는 메타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본격화되기 전인 3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한다는 것과 바르게 변한다는 것에는 큰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제할 내용에는 이러한 비판적 관점으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바르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관련한 많은 주제가 있겠지만 코비드-19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를 다루고자 합니다. 저는 건전한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의 진화를 위해 주류 의학으로 자리를 잡은 라이프스타일 의학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코비드-19으로 촉발된 21세기 대전환의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명인으로서 흔들림 없이 삶을 영위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더 나은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기를 희망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팬데믹은 전화위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과거인 14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는 패스트,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 3분의 1인 2,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패스트는 중세적 세계관을 몰락시켰고 새로운 질서,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7세기 런던에서 발생한 대역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런던의 인구 5분의 1인 10만 명이 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공중보건의 비약적인 발전도 함께했습니다. 이후 현대적인 의미로서 팬데믹의 시초라 불리는 스페인 독감이 1918년 미국 시카고에서 창궐하여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숫자는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숫자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무오년 독감이라고 불리며 당시 전체 인구의 절반인 750만 명이 감염되어 이 중 15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인류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의과학의 발전을 여러 각도로 도모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1948년에는 UN 산하 전문 기구인 WHO가 설립되었습니다. WHO는 지금까지 3번의 팬데믹 선언을 하였고 그중 마지막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비드-19 코로나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그로 인한 환경성 질환 또한 코로나 상황만큼 인류에게는 크나큰 위험이고 위협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여기에 더해 심각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기대 수명만큼 건강 수명은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위협 인자들을 단시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인류가 전화위복의 지혜와 용기를 발휘했듯 우리는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돌파구를 찾을 것입니다. 저는 그 돌파구로 라이프스타일 의학 기반의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까지 이어져 오며 초연결, 초지능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도화된 상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민문호 대표님이 발표하셨던 메타버스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의학적인 건강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와 실천도 이전보다 더 쉽고 편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거의 모든 기술이 헬스케어 분야로 집약되고 있고 애플이나 구글, 삼성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이 앞다퉈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현재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애플워치에서는 지금 저의 생체 신호를 끊임없이 측정하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제게 맞는 건강관리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 안에는 전 세계 4억 명에 달하는 당뇨병 환자를 겨냥한 비침습적 혈당 측정과 같은 획기적인 기술이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대중화될 것입니다. 이미 시중에는 그런 관련된 제품들이 10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집약의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상태와 수준에 맞게 알맞게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용자가 잘못된 의학 상식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이러한 디바이스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프스타일 의학과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가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의학을 생활습관 의학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라이프스타일이 생활습관을 포함하는 보다 큰 범주이기에 저는 라이프스타일 의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라이프스타일 의학은 잠자는 것, 먹는 것, 운동하는 것, 휴식하는 것 등 일상 전반의 개선을 통해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의사가 아닌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입니다. 현재 라이프스타일 의학은 하버드와 스탠포드 의대를 비롯해 전 세계 유수의 의대와 병원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며 국내에도 2019년을 기점으로 성장세에 있습니다. 저도 2019년 처음 이 관련된 정보를 접하고 얼마 전에 하버드 기반의 라이프스타일 의학 개론 코스인 LM101을 수료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관련된 국제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의학 공부를 하며 가장 아쉬웠던 것은 사회적 지지망의 구축 등을 중요하게 논의하면서도 미디어의 활용과 이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는 단순히 1대1
미디어 리터러시와 헬스 리터러시의 조합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후진국에서도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인류 번영에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 수 있는 무한의 시너지를 내뿜을 수 있는 개인과 사회가 가진 여러 모순과 인지 부조화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세대별로, 직군별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는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건강 문해력이 없는 사람에게 미디어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창과 방패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전쟁에 나가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동안 국내 학계와 언론에서는 2010년 전후부터 지금까지 헬스 리터러시와 함께 헬스 커뮤니케이션이 다뤄지긴 했지만 본격적인 의미의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본격적이라는 표현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라이프스타일 의학과 같은 근거 기반의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은 걸음마 수준이지만 그 어느 국가보다 높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와 의료 보건 인프라를 동시에 가진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와 헬스, 라이프 스타일은 애초에 하나였던 것처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영역들이 하나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마음을 열고 시야를 좁힌다면 대한민국은 K-방역을 넘어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 분야도 전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TV를 비롯한 레거시 미디어와 인터넷 기반의 뉴 미디어가 헬스 리터러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상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 연구도 모두 이를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영국 출신의 건강정보학자인 카멜 교수는 의료 및 공중보건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와 조직이 매월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환자, 보호자 및 일반 대중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2012년 템플 대학에서 설립된 CMIL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공중보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대해 애리조나 대학의 건강증진과학 분야의 린다 교수는 2004년 미디어 환경이 헬스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도식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논의는 미디어가 건강 증진에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2017년 강경한 채식주의자로 알려진 배우 호아킨 피닉스가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한 What the Health 다큐멘터리가 개봉했습니다. 저는 몇 개월 전 라이프스타일 의학 강의 수강 중에 그 다큐를 보았는데 그 내용이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가능한 완전 채식, 비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인도에서 요가 지도자 수행을 할 때도 미국, 브라질, 독일, 미얀마 등에서 종종 건강을 위해 채식을 하였지만 지속적이기 어려웠고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의 지향점이나 구체적인 실천들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큐멘터리 하나로 제 삶이 바뀐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디어의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건강 지식을 얻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관련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채식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이해일 뿐 실전은 별개였는데 What the Health를 보고 난 이후 이와 관련된 논쟁과 연구를 찾아보면서 여러 의대 교수님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동안 알람이나 운동량 체크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도 본격적인 헬스케어 도구로 확대, 심화하였고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직접 경험하며 긍정적인 체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이를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스마트 웰리스 차원으로 학술적으로 증명하고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한 편이 제게 그동안 자리하고 있던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게 한 것입니다. 스마트 웰리스와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의 지향점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라고 명명한 것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지형점이 현실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병 상태에서 미병 상태로, 중립 상태에서 건강 상태로 옮겨지는 것은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알 수 있듯 개인의 노력 혹은 사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의 종교사회정치문제연구소 나키타 발레리오는 2019년 한 인터뷰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한 사람에게 셀프 케어를 외치는 것은 그 사람을 실패로 이끄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사 출신의 요가 구루인 스와미 시바난다는 일리스, 질병의 상태는 I 대신 우리로 대체할 때 웰리스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 개인의 면역을 뜻하는 이뮤니티도 커뮤니티, 공동체와 함께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미디어와 라이프스타일 의학이 있습니다. 디팍 초프라, 앤드류 웨일, 딘 오니시 박사는 통합의학과 라이프스타일 의학을 대표하는 의사들입니다. 그들의 활약은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 라이프스타일 의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제작된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실제 주인공인 엘리자베스 길버트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건강과 행복이 무엇인지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늘 함께했던 오프라 윈프리의 영향력도 여전합니다. 그들의 활동과 그들을 담아내고 있는 미디어는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다가갔습니다. 대중들의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를 존중하고 배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보다 분명한 지식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미디어는 그에 발맞춰 계속 진화하며 선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는 앞으로도 개인과 사회가 건강한 방식으로 함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디어는 사회 불안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건강 상식이 미디어를 통해 만연되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앞서 발표하신 박상계 교수님의 내용도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에 잘못된 건강 상식이라고 이미지 검색을 하면 정말 수많은 사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몇몇 이미지들을 클릭하여 들어가 보면 그 잘못된 건강 상식을 설명하는 것조차 잘못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영상학으로 학위를 받고 추가로 심신통합치유학과 융합건강과학을 연구하고 있기에 보통의 경우보다는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구분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정보를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의료계 종사자나 관련 연구자가 아니라면 잘못된 건강 상식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미디어의 부작용과 헬스 리터러시의 부족은 여러 사회 불안과 장애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도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표현일까요? 의과학적으로 보면 특히 뇌 신경 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뇌세포와 뇌 부위가 유동적으로 변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 말은 틀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 그 개인이 처한 사회가 어떤 환경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사회가 서로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고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이와 같은 부정적 신념들을 계속 쏟아낸다면 사람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헬스 리터러시와 상관없이 그것이 진리인 양 자신의 삶에 결부시켜 살아갈 것이며 이는 사회 전반에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할 것입니다. 1949년
캐나다의 신경심리학자인 도널드 헤븐, 함께 활동한 뉴런은 하나로 연결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경험할 때 그것이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반복적일수록 그 과정이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변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미디어를 통한 헬스 리터러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망이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99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선진국, 후진국 가릴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제가 모든 연구를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가 경제적인 수익, 교육과 건강 수준을 포함하는 삶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식품과 의료계 카르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정선이나 공중보건학적인 가용 범위를 초과하였기에 최근에 많은 제재가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파나 케이블 할 것 없이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전문가를 내세워 부족하거나 잘못된 건강 상식을 조장하고 이와 관련된 건강식품을 내세우고 이를 동시간대에 주변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자사의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서 논란이 된 남양 유업이 국민들에게 거듭 사과하며 매각되었다는 사실도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주요 개신교 단체 중 한 곳에서 코로나 백신이 DNA 구조를 바꾼다는 등의 몰상식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적어도 그곳 신도들은 그 발언을 무엇보다 더 신뢰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잘못된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팩트와 상관없이 넘쳐나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것도, 미디어 플랫폼 위에 얹어진 잘못된 신앙이나 신념으로 자신과 주변인들을 병들게 하는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가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의학 영역 중에는 정신신경면역학과, 후성유전학, 진화의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분야는 계속 언급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의학과 동서양의 전통과 현대의 모든 의학 체계를 다루고 있는 통합의학의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학문들을 접하며 인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부족하지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중 중독과 과의조는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진화의학 입장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강하고 진실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번식력이 높은 것이 살아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짜 뉴스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면 부분적인 사실과 결합하여 그것이 진실인 양 온 세상을 뒤덮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세뇌가 되어 새로운 자극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중독, 과의존 상태가 돼버립니다. 정신신경 면역학은 이러한 중독, 과의존의 상태가 우리 몸 안에 신경계와 면역계, 내분비계 사이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규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후성유전학은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후세에도 유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은 단지 알코올 중독 상황에 노출된 가정 환경의 결과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독은 유사한 단계를 거치며 중독의 대상도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면 쉽게 다른 것으로 전환됩니다. 대상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극과 쾌락만 추구하는 상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이면에는 이러한 사회의 불안과 이를 감당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장이라도 외면하고 싶지만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결국에는 문제의 원인의 원인을 거듭하여 바닥에 흐르는 물만을 닦을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를 잠궈야 할 것입니다. 고혈압과 비만,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경제적 성장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각계각층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점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와 관련한 기업, 기관, 단체 등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학과 연구소, 학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을 규합하여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단기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크고 작은 심포지움,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 워크샵, 컨벤션이 병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 비평 학회도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 분야에 중요한 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기 전략으로는 협의체를 통해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에 대한 여러 커리큘럼과 관련 시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하듯 라이프 스타일 의학 또한 대다수의 의학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미디어 역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에 수용자 측면에서 어렵지 않게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전문가도 육성할 수 있을 것이고 다학제 간 융복합 연구도 말뿐이 아니라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 전략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이 만연되는 것을 막고 국민들이 합당한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를 갖추며 주도적이며 독립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도화되었을 때 현실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만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불행을 외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하나의 통계가 있습니다. 유엔 산하 지속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최근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50위권 밖에 있습니다. 이 랭킹은 1인당 소득, 사회적 지원 수준, 건강한 기대 수명, 삶을 선택해 만들어가는 자유의 수준, 너그러움, 부패의 인식 정도를 고려하여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자축할 것만이 아니라 52위 순위 밖에 있는 밖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회학습 이론이나 미디어 의존 이론과 함께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얘기를 드렸지만 범이론적 행동 변화 단계 모형 하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 부재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상황을 숙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을 계획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타 분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이 내용은 제가 생략하도록 할 텐데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건강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지금까지 발표된 귀한 연구들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따 토론 시간이 허락한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대한민국은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 분야의 모범이 되기에 최적의 시기와 지리적 위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ICT를 기반으로 한 K-방역은 엑스포를 개최할 수준이 되었고 K-컬처는 이제 두말하면 입이 아픈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미디어와 헬스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보다 나은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저출산과 초고령화 상황을 벗어나 유병장수가 아닌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에 관심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는 앞다퉈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차세대 산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발표하셨던 메타버스도 먼 미래가 아닙니다. 존스 홉킨스나 메이오 클리닉 같은 전 세계 최고 병원도
의학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저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슬라이드도 제가 만들었으나 아직 제가 발표하는 것이 좀 부족하여서 시간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여러 내용을 두서없이 전달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들이나 모자란 것들은 추후에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모두가 지친 요즘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 우리 모두가 결국엔 이 상황을 지혜와 용기로서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임을 확신하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조금 다소 많이 지체된 관계로 좀 간단하게 빠르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지연 사무관님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제가 정부 입장으로 나온 건 아닌데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좋으신 말씀들을 이렇게 전문적인 식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사실 지금 새삼 놀라웠었고요. 저는 오히려 뭔가에 대해서 질이나 이런 것보다 제가 조금 말씀하시는 의견들을 듣고서 좀 현장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좀 정책 반영에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발제자분께서의 그 내용이 제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좀 더 다각화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정말 좋은 의견을 잘 들어서 제가 감히 어떻게 토론을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좀 마이크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연스럽게 전기주 교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됐다고 하니까 질문 쫙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선 박상배 발제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언론사들의 결국 사망자 수에만 급급한 경마식 보도의 폐단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만 관심을 모아가는 그러한 언론사들의 보도 행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인 사망자 수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면은 배제하고 보도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분명히 사망자 수를 발표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도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선을 맞춰서 해야 되는 이제 좀 쉽지 않은 이제 보도 행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제가 이번 주제를 가지고 좀 원고를 작성하다 보니까 늘 우리가 좋아하는 기자는 기자대로 이 수용자들은 미디어 이용자들은 또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몇 번에 걸쳐서 반복되다 보니까 재탕 삼탕 아니면은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다소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흥미가 떨어지는데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미디어의 그 이용 속성을 보면 제작자나 모든 부분을 보면은 그 하나의 그 계량화 아니면 정량화 시키는 거, 그 숫자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곧 이 뉴스의 어떤 소재로 삼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신 접종이나 이런 그 사망자 수가 매일 이제 그 주식 전광판에 올라가듯이 아니면 지역별로 아니면은 뭐 어디 단체별로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이 불안감, 사실 그 집단 방역의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도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를 좀 지켜봤습니다. 해외의 어떤 그 보도 사례를 지켜본 결과 참 독일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한 2, 3일 정도의 어떤 집계를 해서 특이한 경우, 그리고 또 인과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던져놓고 툭툭 던져놓고 그 모든 그 판단을 국민이 하니까 상당히 불안감과 이런 이 사회적 혼란을 더 야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부분들에서는 매듭 지어주고 거기에 대한 원인 결과에 대한 분명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주는 게 언론의 바람직한 태도고, 또 정부와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정부와 언론이 어느 정도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같이 뜻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한혜진 이사님, 네, 이어주시죠. 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어떤 가성배 교수님 이야기 듣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1부를 띄우고 2부를 띄우고 3부를 띄우고 이렇게 하는 걸까라는 걸 봤을 때는 경쟁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키워드가 역시 언론의 보도에도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더 빨리 누구보다 더 빨리 내가 이것을 내야 된다라는 어떤 경쟁적인 구조,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 보니까 어차피 A 언론사에서도 냈어도 B 언론사에서는 이제 속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속보를 내는 거고 또 속보를 내고, 그리고 그 속보를 또 재탕하면서 계속 의미를 재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대중들이 좀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또 이제 백신의 어떤 접종률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또 하나의 긍정적인 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 외국의 해외 사례들까지 다 가지고 와주시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사례들을 좀 접하게 됐기 때문에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옆에 있는 우리 그런 정기 연구있습니다. 네, 박동환 교수님 이어주시죠. 예. 오늘 방송 나가는 줄 알았는데 풀 메이크업 좀 하고 왔는데 얼굴 꺼먹다. 원득이 그 6.25 71주년 기념일에서 6.25 관련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시티에서 메모리얼 공원 거기 가면은 프리덤이 있으나 프리, 자유는 전부 공짜가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오늘 박 교수님 말씀하신 거 쭉 듣다 보니까 인포메이션 이즈나 프리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라는 것은 생산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고 수용자가 있는데 이 모두가 다 책임을 갖다가 느끼지 않으면 이제 혼돈의 세계에 금방 빠져버리게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언론인으로서 지금 무한한 어떤 책임감을 갖다가 느끼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언론의 책임만이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홍수 시대에 먹을 물이 없지 않습니까? 각종 정보가 흙탕물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먹을 물이 딱히 없는 이런 시대에 야구 얘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타자가 3월달에 가서 치기가 굉장히 힘든데 3월달에 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성관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면대로 무선 정보 속에서 똑같은 성관을 갖다 가져야지 3월을 갖다 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그 빠른 볼에 변화가 불쌍한 그 공을 갖다가 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도 바로 그런 거고. 근데 이 일반 사람들이 정보를 갖다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프로 선수들만큼 뛰어난 성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관을 갖다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역할을 갖다가 일정 부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정부가 일정 부분 모든 걸 갖다 책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언론사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다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방통위라든가 언론중재단이라든가 이 언론사와 밀접적인 접촉을 갖고 있는 정부가 쉽게 말해서 인센티브를 갖다 주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갖다가 안 주거나 아니면 방송 제약 때 상당한 어떤 중요한 잣대로 평가 잣대로 이런 언론사가 양산하는 부정확한 정보를 갖다가 처리하는
이런 장치를 갖다가 두는 것이 무엇보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교수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제 주제가 좀 핫하지는 않는데 진부한 건데 저한테 질문이 주로 몰리는데 그만큼의 우리 가장 가까이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고 논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까 이제 발표문에서도 제가 이제 극단적인 얘기까지도 했는데 지면 낭비다, 전파 낭비다 할 정도로 이게 불필요한 그러니까 이제 제작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제작 형태나 국민들의 어떤 수용 소비 수용의 어떤 그걸 떠나서 제작 형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굉장히 저비용의 어떤 제작 비용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나.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IMF 때가 그게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어떤 부분들이 주로 이제 토크쇼나 이런 가볍한 어떤 로케이션이나 이런 밖에서의 어떤 촬영보다는 주로 내부에서의 어떤 어떤 상상이나 저기만 가지고서 주로 좀 더 의견을 나누고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논란과 논쟁이 좀 더 심해지고 좀 실질적인 우리한테 알찬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주어지는 게 좀 없이 그냥 좀 허망하다는 생각이 주로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뉴스나 아니면 방송을 보면서 그런 걸 늘 느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언론들이 이제 너무 경쟁이나 수익 그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BBC 부분들을 많이 영국의 BBC 방송을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시청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언론은 또 한편에서는 또 궤도의 기능도 있죠. 끌어갈 수 있는 국민의 여론을 끌어가고 좀 국가적 차원이나 아니면 공공의 차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더 제작진이나 우리 학계에서도 논의를 좀 더 깊이 있게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류승원 이사님께 혹시 코멘트나 무슨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네, 박동환 교수님. 제가 마이크를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예.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등장한 게 사실 몇 년 안 되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MHL이 사실 2000년 21세기 들어서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슈를 갖다가 사로잡았던 그런 분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19년 그때 처음으로 이런 키워드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갖다 모으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유 박사님 말씀을 쭉 들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개념이 정리가 지금 사실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미디어 문백률이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잣대를 갖다가 대고 있지 않나 또는 또 최근에 잘못된 접근이 또 언론에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굉장히 낮은 리터러시를 개인의 문제는 언론의 잘못된 정보 전달로만 치부하고 규정하는데 좀 한계를 좀 작용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제가 한번 보건복지부 산하 여러 가지 기구 이제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헬스 리터러시를 취급할 수 있는 센터가 어디 있는가 한번 지금 살펴봤더니 한 3군데 공공기관이 있더라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그리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라는 데가 바로 이런 것이 주요한 국민의 건강 정보를 갖다 다룰 수 있는 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가 MHL을 갖다 다루는 정보가 얼마가 되는지 봤더니 3기관 모두 다 합해갖고 20개 정도밖에 안 됐다는 현실을 갖다가 지금 바로 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MHL을 갖다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이후에 정말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갖다 담보로 해서 좀 더 책임 있고
의연한 자세를 갖다가 유지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코멘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하신 그 기관들의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2020년 작년 말에 처음으로 헬스 리터러시와 관련된 보고서가 제대로 된 것이 이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도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부족하게 다뤄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부든 어디서든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헬스 리터러시도 부분적으로나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다루는 경우들이 이제 국민들의 경우에는 피부로 와닿을 정도는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저도 쭉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물론 일반인들이 다 갑자기 높은 미디어 헬스 리터러시를 가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방송이 그리고 언론이 그런 부분들을 모두가 다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지탱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건강 관련된 의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기자들, 언론들에게 분명한 그리고 어느 정도의 헬스 리터러시를 갖추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의사 출신의 MD, 그러니까 의사 면허를 가진 기자들, 자문위원단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통해서 언론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가짜 뉴스나 그 경쟁식의 보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의학 공부를 하는 게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영역 중에는 연세대 의대의 인문사회 의료학이라고 하는 또 분야가 있고 고려대는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의료인문학, 인문사회 의료, 의학이라는 표현은 의학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의료계 종사자들 그리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학문입니다. 기자들도 언론들도 이러한 의료인문학, 인문사회 의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의료와 건강에 관련된 지식들을 전문적으로 키우고 그리고 나서야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종교와 의학과 관련된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에게만 허락된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언론이 이 정도의 엄격함을 갖고 국민들을 위해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더 갖고 더 많은 토론을 하고 싶지만 다음 기획 세션 2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여기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 세션 1에 발표해 주신 박상배 교수님과 류승원 이사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장지연 사무관님, 한예진 이사님 그리고 박동환 교수님, 전기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